안녕하세요. 이번에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요새 그 사이에 코스피 지수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국내 예. 주식시장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주도 지금 전환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2023년 하면은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조선 방산이 이끌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이게 ETF에서도 지금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이랑 동일하게 ETF 시장에서도 주도주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2023년에 이제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 그 대표 지수를 제외하고 네. 업종 테마 ETF 중에서 자금 유입 상위 ETF를 살펴보면 확실히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유입을 했었었죠.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들이 되게 각광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재 ETF라든지 2차 전지 소부장 ETF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네. AI의 초입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ETF로도 자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2024년을 보시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네, 조선 ETF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와. 네, 갑자기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물리치고 2024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자금을 모은 ETF가 됐고요. 그거 이외에도 섹터가 좀 다변화된 것 같아요. 뭐 방산이라든지 네. 전력 설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다양화가 좀 나타났었던 2024년이었고요. 그리고 2025년은 확실히 연초 이후부터 방산 기업들의 주가 랠리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ETF 시장에서도 자금 유입이 방산 ETF로 많이 몰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배당 정책 강화,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뭐 지주회사라든지 배당 관련된 국내 주식형 ETF가 많은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 해마다 트렌드가 존재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솔 조선 탑3 플러스 ETF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솔 ETF의 대표격이 됐겠네요. 이 정도의 순 매수 대금이 있었으면은.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 솔 ETF가 61개 ETF로 운용 중에 있는데 네. 가장 큰 규모의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선 기업들의 주가 상승분도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금 유입까지 반영이 되면서 사실 국내 ETF 시장에 개별 ETF가 1조 원이 넘기가 이런 테마 ETF는 쉽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그쵸.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이라든지 이제 해외 주식형 중에는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이런 ETF들만 조 단위의 대형 ETF가 있는데 이렇게 섹터로서 1조 원이 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금이 유입된 배경은 뭘까요? 뭐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드려볼게요. 그런 배경에서 자금 유입이 됐으니까는요. 사실 한국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조선 산업이 한 20-30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과정 네. 속에 많은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그리고 이 산업을 떠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조선사들은 이렇게 노후 선박 교체라든지 한번 사이클이 올 때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선사들이 이제 대부분 한국의 조선사들이었고,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받을 때도 좋은 가격에 수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한국 조선사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이제 LNG 운반선이라든지 추진선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선박들은 고부가 가치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좋은 마진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진만 받을 수 있는 수주를 골라서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실적 개선에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뷰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다가 사실은 미중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뭐 군함이라든지 MRO라든지 이런 특수성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더욱더 강화되는 것 같고, 이제는 뭐 군함 이외에도 뭐 상선에 대한 또 그런 수주 가능성, 향후에 그런 것들이 좀 구조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4년 초까지만 해도 그냥 꿈과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변할 것이다.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2024년에는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대부분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2025년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니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국내 이제 조선 5개사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변화 추이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네. 확실히 1분기 실적 2025년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상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더 좋아질 게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천천히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목표 주가를 천천히 올려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향후에도 이 레벨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사실 국내 ETF 시장에 조선 밸류체인에만 집중한 ETF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2024년에 네. 대부분 그냥 뭐 중공업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산업의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해운이랑 같이 투자한다라든지 그리고 봤더니 이거는 굉장히 유망한 조선 기자재 기업인데 포트폴리오에 안 들어가 있어.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소울 ETF가 조선업에만 집중한 ETF로 출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선 5개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피팅 업체라든지 LNG 본행제 기업이라든지 엔진 기업을 적절히 포트폴리오에 담는 ETF를 출시하면서 이 조선 어떤 사이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ETF를 제공을 드렸고 그 조선 탑3 플러스 ETF 많이들 보시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랑 한화조선,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리고 이제 엔진 기업으로는 그 마린솔루션이랑 한화엔진, 현대마린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행제 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들이 사실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LNG선에 대해서 조금 더 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LNG 본행제 기업들에게는 이제 한국 조선사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고객사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좀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종목들이 들어가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지금 또 호재에서 새로운 호재가 또 더해지기도 했었고 또 여기에 지금 딱 조선 관련된 ETF가 딱 등장하면서 그쵸. 이렇게 순유입이 이루어졌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선주 하면 전통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업종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또 이게 사이클이 또 꺾이면 꺾인다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조선사들의 중장기적 성장 발판이 좀 뭐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뭐 친환경 선박이 있다라던가 뭐 교체 수요 아니면 이제 뭐 방산 같은 특수선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환경 때문에 친환경 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수선 모멘텀이라든지 노후 선박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호재이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 산업을 둘러싼 이슈들은 긍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약간은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이슈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는 사실 존스법이라는 게 미국 의회에서 폐지 법안 발의가 됐다라는 건데 이 존스법이 미국 내 운송 화물을 하려면 이제 미국 내에서 선박에 건조돼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미국 시민이 승무원인 경우에만 운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적인 법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된다라면은 사실 한국 조선사들에게는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의 미국 상선 진출 이슈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6월 19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미국 현지 조선사인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현지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 포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주력은 해양 지원선이고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박 설계라든지 그리고 기자재 구매 대행 그리고 건조 기술 지원 등을 제공을 하고 블록 일부도 이제 제작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인데 향후에는 좀 선종도 다양해지고 여기서 레퍼런스를 쌓은다면은 나중에 좀 규제가 완화됐을 때 그 신조 건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약간 이거는 우려될 수 있는 이슈로 예. 걱정들을 하셨던 부분인데 네. 이제 일본이 국립조선소 건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조선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뭐 자동차 운반선이라든지 그리고 LNG 캐리어라든지 쉐빙선 계약 수주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 미국에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제시가 됐는데 하지만 일본이 2019년 이후에 이 LNG 캐리어 건조라든지 인도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사들과 좀 많이 격차가 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랜 기간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투자 자체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건조할 수 있는 슬롯 자체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좀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시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ETF 구성 종목을 얘기를 할 때 본행제 기업들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본행제 기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이렇게 LNG 쪽에 역량 강화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수주를 받았을 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LNG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낮은 극저온의 상태에서 그쵸. 운반을 해야 예.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본행제인데 그 기술력을 가진 게 바로 이제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 하이텐각 같은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한국 조선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그 수주 때문에 큐가 더 확장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조선 기자재 기업들에게는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조선 ETF 하면서 또 방산 관련된 ETF도 기억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 10월에 솔 조선 탑3 플러스 ETF 상장 그리고 24년 10월에 솔 K방산 ETF 딱 네. 1년 차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1년 차에 예. 딱. 이때 두 산업을 연결짓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제 군함이다. 이랬었고 저도 이제 보니까 마덱스 요새 이런 거 보면은 네. 해양 방산 박람회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 이제 탈세계화되고 있죠. 네. 미중 갈등 되죠. 유럽이랑 중동의 지질학적 긴장감 이런 것들이 지금 네. 방산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반영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솔 K방산 ETF 전략을 리뉴얼했다.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방법론을 조금 이 시장의 변화에 잘 맞추기 위해서 방법론을 살짝 바꿨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 K방산 ETF는 키워드 방식으로 종목들을 추출을 하는데 굵직굵직한 키워드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방위산업과 우주항공과 로봇 이렇게 키워드를 넣었다면은 이제는 아예 전통적으로 방위산업 큰 키워드와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해상방위 이렇게 약간 육해공을 딱 나눠서 키워드를 하면은 조금 더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을 뽑는 예, 방법론이 되겠다 해서 키워드를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조금 더 그 산업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은 종목수가 조금 더 작은 것이 더 민첩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 편입 종목수를 기존의 15개에서 10개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산업 자체가 대표 기업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종목별 최대 비중을 기존의 이제 20%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렇게 변경된 방법론은 7월 4일부터 반영이 돼서 네.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이제 상품과 비교해서 타 경쟁 상품에는 없는 좀 조선 기업들이 좀 들어갔고 그리고 우주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요. 그럴까요? 네. 네, 총 10개 기업이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그리고 그 저희가 조선과 방산이 약간 형제 산업이고 둘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군함이라는 키워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함 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과 같은 그리고 풍산과 같은 정통적인 방산 기업, 그리고 세트랙 아이 같은 위성 기업과 인텔리언 테크 같은 통신 안테나 기업이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우주군. 네, 그러면 딱 우주군. 이렇게 포함을 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방산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정말 네. 이제 수출 주도 산업으로 변모했단 말이죠. 네. 그럼 기업들의 향후 수출 모멘텀 네.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정말 그 한국 방산 기업들이 그 러우 전쟁 이후로 체질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러우 전쟁 전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 수출이 10% 이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랄까 이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던 방산주였는데 러우 전쟁 이후에 이 한국의 지상 무기 체계가 글로벌리 굉장히 높은 위상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수출의 비중이 50%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어떤 그 내부적인 이슈보다 한국 내부적인 이슈보다 글로벌한 그런 변화에 예,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한국 방산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아태 지역에서도 지정학적인 그 불안감이 확대가 되면서 이 그 무기에 대한 그 수요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공급 능력이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것이 수치적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얼마나 한국 방산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차트인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 ATS라는 게 Arms Transfer Speed라는 약자입니다. 무기 이전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공급 역량의 이제 납기 속도를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네, MLRS 같이 이제 다련장 로켓포 그쪽에서도 2010년 이후에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을 뛰어넘는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방공 체계라든지 항공기 중심으로 무기를 도입을 해왔는데 지금 그 지상 무기 체계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가지고 빨리빨리 그쪽에서의 어떤 무기를 좀 그 축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분명히 수혜가 있고 하지만 이제는 뭐 중동까지도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수주 계약 체결 이런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데이터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왜 올랐는지를 주가를 보고 나서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업들의 실적과 처해진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7월에 조선과 관련된 새로운 ETF가 출시된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어떤 걸까요? 왜냐면 지금 솔 조선 탑3 플러스 ETF 잘 되고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네, 7월 15일에 조선 그 탑3 플러스 ETF에 레버리지 버전이 나옵니다. 좋죠. 좋으신가요? 3배입니까? 2배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2배까지밖에 레버리지 상품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는 뭐 ETF 투자 많이 하시니까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레버리지 ETF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누적 기간 동안의 기초지수의 수익률의 2배가 아니라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그 전략의 ETF죠. 그렇기 때문에 누적 기간을 오래 가져가시면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레버리지 ETF는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크면 레버리지는 더 많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오르더라도 낮은 그 가격에서 또 2배이기 때문에 이게 쫓아가는데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호흡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조선산업이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가기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상단을 높이는 그 구간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이 레버리지 ETF를 좀 택티컬하게 전술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수요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산업을 바라봤을 때 롱텀하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1배 ETF를 통해서 계속 투자를 해 가시고 나는 그래도 그 순간순간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조금 더 알파를 창출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이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사용법까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미리 다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상승은 예측은 하지만 이제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 시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를 단기 호흡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어쨌든 좀 정리가 되네요. 그동안 지금 한국 증시에서 핫했었던 조선, 방산 어떤 이유에서는 좀 이해해서 좀 좋았고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